한 회사가 옆나라에 메신저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바로 네이버가 일본에서 탄생시킨 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키워놓으니 정작 주인 자리에서 쫓겨난 건 만든 쪽이었습니다.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자 일본 정부는 네이버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압박했죠. 제주도 인구의 20배가 쓰는 앱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된 겁니다. 빼앗긴 건 단순한 채팅 앱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매일 쏟아내는 대화와 결제와 뉴스, 그 데이터 전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이득을 챙겼는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2011년 3월 일본 열도를 뒤흔든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전화망은 끊기고 가족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네이버 일본 법인 직원들이 급하게 만든 게 바로 라인이었습니다. 인터넷만 되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앱,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 단순한 앱이 석 달 만에 일본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스티커가 입소문을 탔고 일본인들의 일상 속 메신저로 자리 잡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라인이 커질수록 네이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지 통신사와 손을 잡아야 했고 그 파트너로 선택한 게 소프트뱅크 산하의 야후재팬, 지금의 G홀딩스였습니다. 두 회사는 라인과 야후재팬을 합쳐 하나의 거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분은 딱 반반, 50대 50이었죠. 겉으로 보면 공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일본 땅에 있으니 일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사회도 일본에서 열리고 경영진도 대부분 일본 현지에서 뽑습니다. 네이버가 기술을 만들고 서버를 돌려도 실제로 회사를 움직이는 손잡이는 일본 쪽에 있었던 셈이죠. 서울 본사에서 아무리 전략을 짜도 도쿄 이사회에서 뒤집히면 그만이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숫자는 평등해 보이지만 홈그라운드를 쥔 쪽이 언제든 판을 기울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네이버도 이 위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손을 잡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라인을 일본 국민 앱으로 키우려면 현지 파트너가 필수였고 소프트뱅크만 한 상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으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서버와 인프라를 네이버 클라우드가 돌리고 있으니 심장을 쥐고 있는 한 쫓겨날 리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심장이 문제가 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이용자의 데이터가 한국 서버를 거친다는 사실. 이것이 훗날 일본 정부가 칼을 빼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내민 손, 그 손 안에는 독이 든 사과가 들려 있었던 겁니다. 보안 사고가 터지기 전부터 폭탄의 내관은 이미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 라인 이용자 약 52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 이름, 전화번호, 메시지 일부가 새어나갔고 일본 언론은 일제히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보안 사고 자체만 놓고 보면 심각한 일이 맞습니다. 누구의 개인정보든 함부로 흘러나가선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일본 정부의 반응은 단순한 사고 수습 차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의 행정 지도를 내리면서 이례적인 요구를 덧붙였습니다. 보안을 강화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한 겁니다. 해킹을 당했으면 보안을 고치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왜 갑자기 주주 구성을 바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비교해보면 이 상황이 더 선명해집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수억 건의 데이터가 털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보안 사고를 이유로 외국인 주주에게 지분을 내놓으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벌금을 매기거나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게 국제적 관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독 라인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타이밍도 공교롭습니다. 이 사고가 터지기 전부터 일본 내에서는 라인의 핵심 인프라가 한국 서버를 경유한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본 국민 메신저의 데이터가 외국 서버를 지나간다는 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불편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보안 사고는 이 불만에 불을 붙인 성냥이었을 뿐 화약은 진작부터 쌓여 있었던 셈입니다.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나오자 흐름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소프트뱅크 측은 네이버의 지분을 줄이거나 넘겨받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여론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국민의 정보를 관리하는 게 맞느냐는 보도가 쏟아졌고 정치인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술을 만들고 서버를 돌려온 당사자인데 하루아침에 보안의 주범으로 몰린 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려를 표명한다는 수준의 발언을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보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일본 총무성 대신이 공개 석상에서 자본 분리를 언급하는 동안 한국 쪽에서는 기업 간 문제라는 말만 되풀이됐죠. 보안 사고라는 명분 아래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을 짚은 목소리는 드물었습니다. 방패 없이 전장에선 네이버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행정 지도가 떨어진 뒤 라인 야후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사람이었습니다. 라인의 기술적 뿌리를 설계한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 자리를 잃기 시작한 겁니다. 상징적인 인물이 신주모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라인의 초기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서비스의 기술적 방향을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직후 급하게 메신저를 만들자고 결정했던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죠. 그런 사람이 최고 제품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진 퇴임이었지만 행정지도 이후 일본 측이 경영 쇄신을 요구한 흐름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술을 만든 사람이 기술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 그 자체가 비정상이었습니다. 신중무만이 아니었습니다. 네이버 출신의 한국인 임원들이 줄줄이 이사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는 전부 일본인 경영진으로 채워졌죠. 이사회 구성이란 게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권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쓸지, 어떤 사업을 키우고 접을지, 누구와 손잡을지를 정하는 자리에서 한국 측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지분은 아직 반반인데 회의실 안에는 한쪽 사람만 앉아있는 꼴이었습니다. 경영진 교체의 속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글로벌 기업에서 이사회를 개편하려면 몇 분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지주간 협의도 필요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면 천천히 움직이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라인야후에서는 불과 몇 달 사이에 핵심 인사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을 실행하듯 빠르고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50대 50 지분 구조에서 일본 법률에 적용을 받는 회사이니 일본 정부가 경영 쇄신을 요구하면 현지 이사회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가 서울에서 반대 의사를 밝혀도 도쿄 회의실에서 결의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이었죠.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기술의 방향이 바뀝니다. 네이버 출신 엔지니어들이 주도하던 개발 철학, 서비스 기획의 감각,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던 시야, 이런 것들이 조직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라인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인데 속을 채우고 있던 한국의 DNA가 한 가닥씩 뽑혀나간 겁니다. 겉은 글로벌 플랫폼이지만 안은 완전한 일본 회사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입이 사라진 자리에서 다음 수순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꿨으니 이제 남은 건 기술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데 몇 달이 걸렸다면 기술을 바꾸는 데는 몇 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라인 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의존하던 모든 시스템을 분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버, 네트워크, 인증체계, 데이터 저장소까지 라인의 기술적 심장을 통째로 드러내 일본산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작업인지 감을 잡으려면 라인의 기술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라인은 태생부터 네이버의 기술 위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고 로그인할 때 쓰는 인증 시스템도 네이버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저장하고 결제를 처리하고 뉴스를 추천하는 알고리즘까지 뿌리가 전부 네이버에 닿아 있었죠. 이걸 분리한다는 건 아파트에서 전기 배선만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건물의 기초 철근을 뽑아내고 새 철근을 박는 작업에 가까웠습니다. 기술 분리의 핵심은 데이터 이전이었습니다. 일본 이용자 수천만 명의 대화 기록, 결제 정보, 개인 설정 값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담겨 있었는데 이걸 전부 일본 국내 서버로 옮겨야 했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복사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비스가 멈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이동시켜야 하니 달리는 기차의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한 건이라도 희실되면 이용자 불만이 폭발하고 속도가 느려지면
경쟁 메신저로 갈아탈 수 있으니 실패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시스템 분리에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면 이미 깔린 인프라 위에서 운영하니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새로 구축하려면 서버 구매, 데이터 센터 인차, 전문 인력 채용까지 전부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비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인 건 이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분리가 완료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네이버는 라인의 데이터가 어디로 흐르는지, 어떤 알고리즘이 돌아가는지,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기술을 만든 원내 주인이 자기 기술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볼 창문마저 완전히 닫히는 겁니다. 지분을 쥐고 있어도 기술적으로는 완전한 외부인이 되는 셈이죠. 이 과정을 지켜보는 네이버 엔지니어들의 심정은 복잡했을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시스템이 한 줄 한 줄 지워지고 다른 코드로 덮이는 광경을 바라보는 일이니까요. 기술자에게 자기 코드란 일종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이름표만 바뀐 채 남의 것이 되어가는 과정은 단순한 사업 분쟁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빼고 기술을 잘라내고 이제 라인은 껍데기만 한국산인 완전한 일본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뱅크가 이 모든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라인을 손에 넣으려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라인을 일본 회사로 만드는데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건 단순히 메신저 하나를 지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노린 진짜 먹잇감은 라인 그 자체가 아니라 라인 안에 쌓여있는 데이터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거대 언어 모델, 흔히 LLM이라 부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챗GPT가 대표적이죠. 이 기술의 핵심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데이터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나눈 대화, 검색한 내용, 읽은 뉴스, 결제한 기록, 이런 살아있는 데이터가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AI 업계에서는 이걸 석유에 빗대어 원유라고 부릅니다. 석유 없이 자동차를 굴릴 수 없듯 데이터 없이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은 이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었습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수조 원에 인수한 것도 엔비디아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도 전부 AI 시대를 준비하는 포석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이미 깔아놓았습니다. 남은 퍼즐 한 조각이 바로 데이터였죠. 일본어 데이터만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AI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일본어 인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인구를 합친 것의 2~3배 수준, 약 1억 2천만 명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라인을 보십시오. 일본 9천만 명이 매일 쓰고 있고 태국에서는 국민 메신저입니다. 대만에서도 거의 전 국민이 씁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천만 명이 사용하죠. 이 나라들을 합치면 이용자가 2억 명을 훌쩍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주고받는 메시지, 검색하는 단어, 클릭하는 뉴스, 보내는 송금 내역, 이 모든 게 AI를 훈련시키는 최고급 원유입니다. 게다가 이 데이터는 영어권 데이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동남아시아 현지 언어로 된 일상 대화 데이터는 구글이나 오픈 AI도 쉽게 확보하지 못하는 희소 자원입니다. 태국어로 된 자연스러운 대화 수십억 건, 대만 중국어로 쌓인 뉴스 소비 패턴, 인도네시아어로 이루어진 결제 데이터, 이런 걸 가진 플랫폼은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라인이 거의 유일합니다. 소프트뱅크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암의 반도체 위에 엔비디아의 칩을 얹고 그 위에 라인의 아시아 데이터로 훈련시킨 일본발 AI를 올리는 겁니다. 하드웨어부터 데이터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면 미국의 오픈 AI나 구글에 맞설 수 있는 아시아 최강의 AI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라인은 그 생태계의 연료 탱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를 밀어낸 건 보안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료 탱크의 열쇠를 외국 회사가 쥐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빼앗은 겁니다. 네이버가 데이터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소프트뱅크는 그 원유를 마음껏 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빼고 기술을 잘라낸 건 전부 이 연료 탱크를 온전히 차지하기 위한 수순이었던 겁니다. 메신저 하나를 둘러싼 지분 다툼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실은 AI 시대에 패권을 쥐기 위한 데이터 쟁탈전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네이버를 밀어낸 자리에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라인 야후가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이버를 쫓아내놓고 같은 나라의 다른 기업에 손을 내밀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모순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경비한 건 한국 기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라인의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네이버가 있었기 때문에 밀어낸 것이지 한국 콘텐츠가 싫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라인 플랫폼을 매력적으로 유지하려면 한국산 콘텐츠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태국과 대만의 젊은 세대는 한국 드라마, 웹툰, 게임에 열광합니다. 라인이 이 나라들에서 국민 앱 자리를 유지하려면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네이버를 잘라냈으니 네이버 웹툰이나 네이버 뉴스 연동은 어려워졌죠. 그 빈자리를 카카오의 게임과 콘텐츠로 채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측의 접근법이 영리해집니다. 네이버에게는 경영권과 기술 통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위협이 되었지만 카카오는 순수한 콘텐츠 공급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플랫폼의 주인은 일본이 쥐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게임과 영상은 한국에서 가져오는 구조죠. 비유하자면 식당 주인은 바뀌었는데 인기 메뉴의 레시피만 한국 셰프에게 빌려 쓰는 형국입니다. 손님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식당 주인이 누군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익숙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상대 진영의 두 세력이 경쟁하게 만들어 어부지리를 취하는 방식, EJ라 불리는 전략이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국 시장에서 오랜 경쟁자입니다. 검색과 메신저를 두고 치열하게 싸워온 두 회사의 미묘한 관계를 일본 측이 이용한 셈입니다. 네이버가 쫓겨난 자리에 카카오가 들어오면 한국 기업끼리 라인을 두고 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을 겁니다. 동남아시아 2억 명의 이용자에게 자사 게임을 깔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으니 해외에서라도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도 있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사업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 보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한국 기업이 만들고 한국 기업이 콘텐츠를 채우는 플랫폼인데 정작 그 플랫폼의 주인도 데이터의 주인도 수익의 배분권도 전부 일본이 쥐고 있는 구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로 지었고 한국의 콘텐츠로 채웠지만 간판에는 한국이라는 글자가 어디에도 없는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라인 사태가 한국만의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국가 간 줄다리기가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미국의 틱톡 금지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만든 틱톡은 미국 젊은 세대의 일상을 지배하는 앱이 되었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다는 이유로 내각 아니면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라인 사태와 겹쳐 보이는 대목이 많습니다. 외국 기업이 만든 앱이 자국민의 데이터를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 보안을 명분으로 지분 구조 변경을 압박하는 수법까지 판박이었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잇따라 시행하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글과 메타가 유럽인의 데이터를 미국 서버로 전송하는 것에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죠. 인도는 한때 틱톡을 전면 차단했고 자국산 앱 생태계를 키우는데 정부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더 이상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영토라는 인식이 대륙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디쯤 서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빗줄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은 틱톡의 법률까지 만들어 대응했고 유럽은 수조 원대 과징금으로 빅테크를 압박했으며 일본은 행정지도 한 방으로 네이버의 지분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국 기업이 당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건 우려 표명 수준의 외교적 발언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뒤늦게나마 움직임이 시작되긴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디지털 주권과 관련된 법안 논의가 조심스럽게 시작됐고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네이버 스스로도 클라우드 인프라의 글로벌 분산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의 서버에 의존하는 구조가 결국 약점이 되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셈이죠. 동남아시아 각국의 태도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의 데이터를 반드시 국내 서버에 저장하라는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이 나라들에서 계속 사업하려면 각국의 규제를 따로 맞춰야 하는데 이는 소프트뱅크에게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데이터를 독차지하겠다는 전략이 동남아 각국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디지털 국경이라는 개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국이 저마다 데이터 울타리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라인 사태는 이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는 과정에서 터진 첫 번째 큰 충돌이었고 마지막은 결코 아닐 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네이버가 만들고 한국 엔지니어가 키우고 동남아 두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보안 사고 한 건을 빌미로 통째로 일본의 AI 전략 자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사람을 빼고 기술을 자르고 콘텐츠는 다른 한국 기업에서 빌려 쓰는 방식으로 한국이라는 이름만 깔끔하게 지워낸 겁니다. 이 사건이 드러낸 본질은 기업 간 지분 다툼이 아닙니다. AI 시대에 데이터가 곧 국력이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가 20세기를 지배했듯 데이터를 가진 쪽이 21세기의 산업과 안보와 일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소프트뱅크는 이걸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일본 정부는 행정력으로 길을 열어줬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국 기업이 만든 데이터 영토가 넘어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효과적인 방어막 하나 세우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틱톡이 자국민 데이터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자 법률까지 만들어 매각을 강제했습니다. 유럽은 수조 원대 과징금으로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 수집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일본은 행정지도라는 부드러운 칼로 외국 기업의 지분을 흔들었죠. 이 나라들은 모두 디지털 영토를 지키는데 국가 차원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의지가 있는지 라인 사태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가 라인으로 끝날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키운 플랫폼은 라인만이 아닙니다. 웹툰, 게임, 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한국 기술이 깔린 해외 사업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사업들이 현지 정부의 규제와 경쟁사의 압박 앞에 놓였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방패가 있습니까? 라인 때처럼 우려를 표명하는 것 말고 실제로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와 외교적 수단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라인 사태는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디지털 국경이 새로 그려지는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게 될 거대한 파도의 시작점입니다. 이 파도 앞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기업의 기술과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나라인지 아니면 만들기만 하고 빼앗기는 나라로 남을 것인지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디지털 방패는 무엇일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